암호화폐 생태계의 길을 밝히는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입니다. 이미 2월 28일 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여정에 대해서 비트코인 편에 대해서 방송을 했고요. 3월 2일 날 같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여정 2부 편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종합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양이 너무 많았어요. 한 35분 정도 분량으로 두 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성적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정량적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구조, 운용, 그리고 현실입니다. 부제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두 거인의 기술적 기반과 실제 성과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즉, 오늘은 기술적 기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3월 5일 날 방송하는 내일 방송에서 실제 성과에 대해서 운영 현황과 데이터로 본 성과 비교란 주제로 내일 방송을 나누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기술적 기반과 운용 특성 비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에 대해서 비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발행과 보상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운영의 주체가 되는 비트코인의 채굴 노드와 풀 노드, 그리고 이더리움의 검증 노드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 해도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을 사용하고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UTXO는 미사용 출력 모델입니다. 자, 이 미사용 출력, 영어로 그냥 UTXO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려울 것 없습니다. 뭐만 이해하면 되느냐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요. 블록 시간 동안의 이 블록 시간 동안 이게 비트코인이 10분 됩니다. 10분 하나의 시간이요. 10분 동안에 도달하는 트랜잭션들, A는 B에게 몇 비트코인을 보낸다. 그게 트랜잭션인데요. 그것들을 블록체인이 이 트랜잭션들만 모아서 이것들을 여기다가 바디 부분에 모아서 블록체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트랜잭션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3을 기준으로 봅시다. 그럼 트랜잭션 트랜잭션은 입력과 출력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입력으로 요거는 여기서부터 5비트 코인을 갖고 온다는 뜻입니다. 이 트랜잭션이요. 자, 요 입력은 요 이전 트랜잭션 여기서부터 4비트 코인을 갖고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블록체인에
이전 블록체인 어딘가에 이전 블록체인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긴가에 이 트랜잭션 2요. 2가 여기에 들어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트랜잭션 2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면은 요 트랜잭션 3는 요 출력으로부터 트랜잭션 2의 요 출력으로부터 4비트 코인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그럼 토탈 5비트 코인 갖고 왔고요. 4비트 코인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9비트 코인을 갖고 왔으니까 그것을 요게 앨리스의 출력 주소 여기에 6비트 코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신의 주소 2비트 코인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로 이 거래를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수수료로 1비트 코인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면은요, 만약에 트랜잭션 3가 여기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요 시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요. 요거는 요것과 요것은 이미 사용된 출력이고, 자, 트랜잭션 2를 봅시다. 2 입장에서 여기에 이 트랜잭션 2가 여기에 저장은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블록체인에 올라갔다는 것은 트랜잭션 3가 여기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 출력, 여기고요. 이 출력은 이제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미사용 출력이 이것만 미사용 출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요,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은행처럼 그런 어떤 계정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정이 없습니다. 계정이 있다는 것은 홍길동의 계정이 있다는 것은 홍길동에 계정이 있어서 자 내가 홍길동이가 여기 트랜잭션을 이야기를 시켜가지고 내 계정에 있는 100만 원을 박문수라는 계정으로 보내라. 그렇게 하면은 계정 모델 같으면은 여기에 밸런스가 원래 1000만 원이 있었으면은 이 트랜잭션이 100만 원을 보내라고 했으니까 이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면은 박문수에게 100만 원을 보내고 이 계정은 900만 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트랜잭션과 계정을 다르게 운용하는 것이 나중에 이야기할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의 이 계정 모델이고 이 비트코인 UTXO 모델은 이 계정이 없는 거죠. 없어요. 이 계정이 없고요. 오직 이 블록체인에는 이 트랜잭션들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비트코인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비트코인은 요 미사용 출력에만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 요 트랜잭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트랜잭션에 가보면은 출력, 트랜잭션은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트랜잭션 중에서 출력 가운데서 이미 사용한 출력, 이것처럼요. 이미 사용한 출력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텅 비어 있는 출력이고, 이 미사용 출력은 아직 지출되지 않는 출력.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블록이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있는 출력들은 아직 미사용 출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출력들도 미사용 출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전 출력도 아직 미사용 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처럼 블록 시간마다 이런 어떤 그 블록들이 만들어져 나가는데, 비트코인은 이 블록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은 채굴자가 블록 시간마다 경쟁적인 채굴 작업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은요, 채굴자들이 이때 블록 시간 동안에 도달한 그 트랜잭션들요, 그 트랜잭션들, 여기에 포함된 트랜잭션들을 여기다가 묶어 놓고요, 요거에 대한, 거기 이제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하는데, 그 해시값, 루트 해시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전 블록 해시라고, 그 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블록, 이전의 블록의 해시값, 여기 집어넣어 가지고 해시 함수를 통과시킵니다. 이게 컴퓨팅인데요. 그래서 해시값이 정해진 그 목표 해시값, 이게 블록 생성 난이도라고 하는데요. 목표값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계산된 해시값이 블록 해시값이 되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시값이, 목표 해시값이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요 난스 값을 1을 증가시켜서 또 똑같이 해시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돌리는 것을 원해시라고 합니다. 원해시. 그래서 이 목표 값보다 작은 이 해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걸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값, 작은 해시값을 먼저 찾는 노드가 채굴 성공 노드가 되고, 그것이 블록 해시값이 됩니다. 새로운 블록의 블록 해시값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블록 해시값을 성공했으니까 그 블록 해시값을 갖는 그 블록을 전파를 해줍니다. 전파를 해주면은 여기 일반 노드라고 적어놨는데 풀노드입니다. 풀노드. 풀노드가 그 블록을 수신해서 블록을 검증한 것은 이 해시값이 목표값보다 작은가, 이것만 검증합니다. 검증하고 그게 맞으면은 이제 그 블록을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블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새로운 블록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비트코인이
채굴 작업 증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어로 proof of work. 예. 작업을 했다는 증명이거든요. 그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이 작업이라는 게요. 작업이 계속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시도를 해서 해시값이 목표하는 값보다 작은 값이 나왔느냐, 그 나올 때까지 채굴 작업을 했느냐, 그것이 작업 증명인 것입니다. 예, 이전 슬라이드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요. 예, 그것은 설명하면서 한쪽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새로 그 슬라이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더리움 계정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이더리움 계정 모델인데요. 계정 모델에서는 드디어 여기서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계정을 사용합니다. 이 계정에는 계정이 많아요. 홍길동의 계정도 있고 박문수의 계정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이게 박문수 계정이고요. 그러면은, 자, 홍길동이가 트랜잭션을 하나를 이야기를 시켜서 아까처럼 100만 원을, 이 트랜잭션은 홍길동 계정에서 100만 원을 꺼내가지고 박문수 계정으로 100만 원을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계정 데이터, 이게 이제 원래 1000만 원이 있었다면은 이게 상태가 1000만 원이 있다가 이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서 이게 900만 원으로 계정은 바뀌겠죠. 900만 원. 예. 그래서 이 계정 모델에서는 트랜잭션, 계정, 그러니까 이 계정은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모든 계정은 그때 이것도 블록 시간요. 이더리움도 블록 시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 도달하는 트랜잭션에 따라서 이 계정 중에서 이 트랜잭션이 바꾸려고 하는 그 계정이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더리움에서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계정들의 상태.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트랜잭션하고 상태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상태를 계속 바꾸고 나가죠. 그런데 비탈릭이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옵니다. 여기 계정을 두 가지 계정으로 하자, 이게.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계정. 그것도 계정이고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계정은 밸런스를 관리하는 계정이거든요. 트랜잭션에 따라서 계정을 자꾸 업데이트 해나가는. 그 다음에 CA라는 계약 계정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 계정요. 자, 이 CA라는 스마트 계약 계정은 뭐냐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CA 계약 계정 안에는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코드. 이거를 컨트랙트 코드라고 합니다. 컨트랙트. 계약 코드요. 컨트랙트 코드라고 합니다. 소위 스마트 계약이죠. 스마트 계약, 컨트랙트. 이 프로그램이 이 계약 계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계정이 있습니다. 외부 소유 계정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계정. 그 다음에 CA, 스마트 계약 코드를 가지고 있는 계정. 예, 그래서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보면은요, 트랜잭션들도 저장을 하고, 이 어느 블록 기간 동안에 왔던 트랜잭션들요, 그것들도 저장을 하고, 계약 코드도 저장을 하고, 계약 계정에 있는 이 코드요, 이 코드도 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들도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CA도 많고 EOA도 많습니다. 외부 소유 계정도 많습니다. 자, 그것들이 이 트랜잭션이 올 때마다 CA가 됐건 EOA가 됐건 그 상태가 해당되는 계정의 상태가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그 업데이트되는 상태를 블록체인이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역 상태라 그래가지고요. 이더리움의 모든 외부 계정, 외부 소유 계정과 이더리움의 모든 스마트 계약 계정, CA들의 상태가 트랜잭션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것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블록을 누가 만드느냐? 이 이더리움의 계정 모델에서는 자, 블록 시간마다요. 이 블록 시간마다 검증자 중에서 하나가 랜덤하게 제한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 알고리즘이 아주 랜덤하게 누구도 모르게 선정이 돼요. 그 이전 블록에, 이전 그 슬롯에서 선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선정된 제한자 노드는 블록을 만들어서 제한을 합니다. 그 블록을 만들어서 제한을 할 때요. 자, 어느 블록 시간 동안에 이때 도달한 트랜잭션이 요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요때 요게 tx0, 요때 tx1, tx n-1 n의 개의 트랜잭션이 도달했다고 합시다. 요때요, 요 슬롯에. 그러면 요 슬롯에 선정된 그 제한자 노드는 자, 요 tx0부터 시작해서 tx n-1까지를 차례차례 적용시켜서 요 S0 이전 상태요. 글로벌 이전 상태입니다. 글로벌 이전 상태에서 tx0가 상태 적용을 해서 상태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TX0가 어떤 스마트 콘트랙트 어카운트를 실행시키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한 후에 이 스마트 계약 계정의 상태가 바뀌었겠죠. 그러면은 이게 상태가 바뀌고요. 물론 글로벌 상태 중에서 일부 계정만 바뀌었겠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마지막으로 온 이것까지 적용을 시켜서 상태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상태 변경을 된 것을 새로운 블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를. 제한자 노드가요. 그래서 제한자 노드는 그것을 전파를 합니다. 이것을 모든 검증자 노드에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검증 노드는 그 제한자 노드가 제한한 그 블록을 받아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자, 이것들요. 이 트랜잭션들을 모든 검증자 노드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증자 노드들이요. 모든 검증자 노드들도 갖고 있어요. 모든 검증자 노드들이 또 뭘 갖고 있느냐 하니까 요 S0도 갖고 있습니다. 이전 글로벌 스테이트요. 상태.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받으면은 자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밸리데이터 검증자 노드가 갖고 있던 이 트랜잭션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이전 상태에서 쭉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SN이 나왔어요. SN이 나와서 이 제한자 노드가 알려줬던 이것하고 자기가 해보니까 똑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블록이 바로 제한이 되었구나 라고 하고는 블록 검증을 완료하고 다음 블록으로 이게 이제 각자 그 밸리데이터들이 다음 블록으로 확정을 하고 블록체인 사본을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000개의 그 검증자 노드가 있으면은 그 3,000개의 검증자 노드는 똑같은 블록체인 사본을 보관하고 있고 계속 제한자가 만드는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록을 새로 만들고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 비트코인에서는 자기 블록의 트랜잭션들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채굴 작업으로 거의 블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채굴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99.9%는 이 블록 생성을 하고 비트코인을 유지하는 데는 99.9%는 채굴 작업을 하는 이 채굴자의 몫이죠. 채굴로도요. 이 풀로드라고 그랬죠. 풀로드. 풀로드는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요. 이게 중요하죠. 채굴로드. 왜? 이 채굴 작업을 하니까.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이 상태 변경을, 글로벌 상태 변경을 제한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제한자 노드가 하는 일이나 검증자 노드가 하는 일이나 이것을 수행하는 상태 변경을 이렇게 해보는 것은 똑같은 작업입니다. 단지 제한자는 자기가 선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3,00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 3,000개 중에서 1개가 제한자 노드로 블록 시간마다 선정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선정된 제한자 노드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상태 변경을 하고 블록을 만들어서 나머지 2,999개의 노드들에게 나 제한자 노드로 선정됐는데 블록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블록이 너희들이 한번 실행시켜보고 이 블록이 맞으면은 자, 새로운 블록은 이것으로 우리 하자라고 주도하는 입장이지 더 이상 역할이 아닙니다. 검증자 노드는 그걸 받아가지고 제한자 노드가 했던 대로 똑같이 실행을 시켜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이 트랜잭션 다 갖고 있고요. 이전 스테이트 이거 갖고 있고요. 블록체인 사본에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검증자 노드도 이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검증자 노드들은 보상을 거의 균등하게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중요한 하나의 차이점은 여기 이야기했죠. 비트코인에서는 트랜잭션들만 기록해 나가는 거, 분산원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 트랜잭션들, 기록된 트랜잭션 중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는 출력만 관리를 합니다. 그게 미사용 출력 모델, UTXO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더리움에서는 자, 블록 시간 동안의 트랜잭션들, 업데이트된 글로벌 상태, 계약 코드도 물론 있고요. 계약 코드, 그래야지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록해 나가는 특수 분장 원산입니다. 원장. 그래서 이 특수 분장 원장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상태란 게 이 계정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계약 계정과 외부사수 계정이 그걸 다 이렇게 관리하면은 너무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비트코인에서는 그때그때 발생하는 블록 시간마다 발생하는 트랜잭션들 요것만 새로운 블록체인의 여기에다가 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이더리움에서는 이 모든 계정이 바뀐 상태를 여기에 블록 바디에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의 기술이 있습니다. 자, 상태가 변경되는 것은 요거에서만 변경된단 말입니다. TX0부터 TX-1까지요. 그 블록에서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많은
상태 중에서 변경되는 것은 그 블록 타임에 온 요 트랜잭션들에 의해서만 이 많은 계약 계정이나 외부 소유자 계정 중에서 그것들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되는 부분만 이렇게 포인트를 써서 변경하게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그게 많은 양의 어떤 그 처리를 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이 그것이 이더리움의 핵심 기술인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들의 발행과 보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또 보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봅시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채굴자, 이게 이제 UTXO 모델에서는 채굴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일들의 어떤 99.9% 이상은 채굴자가 다 합니다. 블록체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굴을 경쟁적으로 채굴을 하죠. 블록을 채굴합니다. 그래서 풀노드에게 전파를 하죠. 그러면 그 풀노드들은 그것을 받아서 간단하게 이 새로운 블록을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보안에 기여한, 이게 이제 보안이라는 게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 아까 작업 해시함수 막 돌려가지고 그 난이도요, 목표 해시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컴퓨터를 돌리는,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경쟁적으로요, 채굴노드끼리 경쟁적으로 엄청난 계산을 수행하는 그 프루프 오브 워크 과정,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보안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채굴자들에게만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모순이요, 경쟁이거든, 경쟁. 채굴자들끼리 경쟁입니다, 경쟁. 그래서 채굴로드는, 모든 채굴로드들은 자, 10분마다 프루프 오브 워크 방식으로 문제풀이 경쟁을 하는 거죠. 아까 POW 작업요, 해시 함수를 계속 목표값보다 작은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리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개의 채굴로드만이 승리합니다. 그럼 경쟁에 참여했던 나머지들은요? 하나가 승리하면은 나머지들은 그때야 채굴을 멈춥니다. 이제 승리가 결판 나버리기 때문에요. 나머지들. 그러면 이 나머지들은 뭐예요, 이거? 아무 이득 없이 전기만 소모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나 승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요, 모든 채굴로드가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요. 전기 소모하죠. 그런데다가 나머지들은 승리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노력이 헛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 슬롯에 가서 10분 후에 또 기회를 이번에 내가 승리하겠지 하고 또 10분 후에 또 돌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지금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발행은 이
승리한 얘한테만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예. 이 풀노드들은 보상금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오직 채굴자, 그것도 승리한 채굴자, 같이 경쟁했지만은 승리한 채굴자만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금으로 줍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풀노드들은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는 어떤지 봅시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는 각 블록 시간 동안 하나의 선정된 제한자 노드가 블록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트랜잭션들을 그 블록 시간 동안에 온 트랜잭션들을 있으면 그것들을 적용시켜서 이전 상태, 아까 얘기한 S0 이전 상태에서 적용시켜서 SN으로 이렇게 상태 변경을 해서 그 SN을 새로운 블록에 집어넣어서 모든 노드들에게 새로운 블록을 전파를 하죠. 제한한다 그럽니다. 하면은 다른 모든 검증자가 똑같이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해서 나온 이 값하고 제한자가 보내준 이 값하고가 같으면은 블록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보안에 대한 기여한 보상이요. 보안에 대한 기여한 자가 제한자 도 마찬가지고 검증자도 마찬가지고 참고적으로 이 제한자라는 것도 프로포저요. 프로포저 이것도 검증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기가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블록 시간 동안만 제한자로 선정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기여는 제한자, 검증자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검증자를 아무나 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이더리움에 지금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보고 검증자를 아무나 시켜주면 아무나 시켜줬다가 만약에 블록 네가 제한을 하라고 했는데 랜덤하게 선정해서 네가 제한자라고 하라고 선정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그 당시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또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한을 못하면은 그러면 블록체인에 이 블록을 못 만들잖아요. 이들은 블록체인에. 그래서 아무나 검증자를 시켜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분, ETH로 스테이크 그래가지고 지분을 받습니다. 지분을 예탁을 받습니다. 지분을 예탁을 받아서 자 이게 제한자로 선정했을 때 일을 잘하고 검증자로서 일을 잘하면은 이 지분에 대해서 이자 형식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발행해서요. 여기서 이더리움의 발행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이 채굴 노드에게 블록을 생성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서 줬죠. 채굴자에게만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밸리데이터들에게는 검증자들에게는요 다 지분을 맡겨놓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잘하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이자 형식으로 지분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비트코인을 발행해 줍니다. 근데 이 지분이 많이 맡긴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서는 제안자와 검증자에 대한 보상 처리를 하는데 스테이킹을 요구하고요. 지분을 맡겨놓기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형태로 ETH를 발행해서 제안자, 검증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잘 발전하려면은 그 채굴 노드, 풀 노드 이게 작동을 잘 해야 되고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이더리움이 계속 발전하려면은 검증 노드, 제안자 노드는 검증 노드 중에서 선택되니까요. 그러니까 검증 노드가 잘 작동하고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서는 채굴 노드 입장에서 보면은 채굴 성공 노드에게 블록당 채굴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상금을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 만든 블록 채굴된 블록이요. 그 블록 안에 실려 있는 그 거래들이 지불하려고 했던 수수료가 모두 채굴 성공 노드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채굴 성공 노드는 채굴 경쟁을 한다 그랬죠. 채굴자들끼리 경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루프 오브 워크라 그랬죠.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을 하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소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채굴 비용. 그래서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 데 들어간 그 비용, 전기를 사용한 그 비용을 포함한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보다 낮으면 내 비트코인 하나가 10만 불 하는데 채굴하는데 8만 불밖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돈 되네 하고 더 많은 채굴자가 참여를 하겠죠. 반대면은 채굴 비용이 10만 불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불이에요. 그럼 수익보다 높네?
채굴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 노드는요, 전 세계 미국에 거의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미국에. 미국, 유럽에 좀 있고요. 뭐 그 정도입니다. 일본에도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죠, 이게. 타산이 안 맞습니다. 수지 타산이, 채굴로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몇몇 채굴로드에 의해서 좌우되니까 중앙한 문제도 있고요. 자, 풀로드.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비트코인 풀로드가 2만 개 이상이다. 근데 여기는 아예 보상이 없습니다. 원래 그 프루프 오브 워크가요, 이 프루프 오브 워크. 작업 증명이라는 게 이 채굴로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채굴로드. 그 작업하는 사람은 채굴로드입니다. 비트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사람은 채굴로드예요. 이 풀로드는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풀로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풀로드가 없으면은 분산화가 안 돼요. 비트코인에. 그래서 이 풀로드는 누가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지금 같으면 암호화폐 거래소, 중앙화 거래소요.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거래소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업비트 같은 그런데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사고 팔고 이런 거는 블록체인에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냥 장부에서 그냥 거래소 내의 장부에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있게 해줘가지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먹는 그 거래소. 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뭔가 장사를 하는 그 기관. 이런 데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비트코인 블록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업적 이유로 이 풀로드를 운영을 합니다. 풀로드가 있으면은 그 비트코인 블록을 다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트랜잭션이나 UTX 미사용 출력 같은 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풀로드를 운영해도 참여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풀로드들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866개가 있고요. 미국이 2,236개, 한국이 99개, 일본이 114개, 1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더리움에서는 검증 노드가 다 중요하다 그랬죠. 예, 이 중에서 하나가 이 블록 시간마다 블록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검증 노드 중에서 하나가 제한자 노드로 선정이 됩니다. 누가 선정될지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검증 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71개의 검증 노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검증 노드가요, 미국 1,222개, 독일 614개, 대한민국 89개, 이런 검증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자 노드는 검증자 노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검증 노드를 하면은 안 되니까 ETH로 지분을 맡겨야 됩니다. 지분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 제한자 노드는 검증자 노드 가운데 랜덤하게 선정이 되고요. 그때그때 블록 시간마다 랜덤하게 선정이 됩니다. 자, 이 바람직한 행동, 블록을 시기적절하게 제한하고요. 검증을 제때제때 하고 그런 제한자와 검증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상을 합니다. 또 페널티도 있습니다. 검증을 하지 않거나 검증을 늦게 하거나 부정확하게 하면은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전기를 꺼버렸다든지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 이상한 짓을 한다. 그 생각이 되면은 그 프로토콜을 어기면은요, 바로 처벌에 들어갑니다. 스레싱을 합니다. 나머지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내일 방송을 할 건데요. 개략적으로 한번 보기만 합시다. 비트코인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 펭귄 채굴 비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근데 이더리움 검증자 노드는 그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도요.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 이게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척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하루 거래량.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거래량을 거의 대부분 이제 소각을 합니다. 소각.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소각량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 척도가 됩니다. 이 소각량을 보면은 척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기술 혁신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비트코인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거의 2009년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또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총 그 유통량, 발행량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비트코인의 비트코인은 소각이 없습니다. 발행만 있습니다. 물론 반감기를 둬가지고 발행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소각은 없고요. 이더리움은 발행이 있고 소각이 있습니다. 거의 신규 발행되는 거는 대부분 그 양만큼 소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를 받아 소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 정량적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 4장의 슬라이드는 내일 3월 5일 날 유튜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